여보, 당신 명의 적금 3천만 원 당장 깨. 남편의 다급한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딱 한 달 전 친정아버지 임플란트 500만 원을 아낀다며 제 생활비 카드까지 정지시켰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저는 적금 통장을 그의 가슴팍에 던지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호구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송유진입니다. 36살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7년째 숫자와 씨름하고 있는 평범한 과장입니다. 숫자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차갑게 깨어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반면 사랑 앞에서는 숨이 멎듯이 무장해제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 송순영 밑에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엄마가 떠난 슬픔을 주체할 수 없던 제가 흘리던 눈물은 어느 겨울부터 따뜻한 식탁 위로 옮겨갔습니다. 송순영은 새벽 5시마다 식당 불을 켜고 두툼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식당이 끝나면 임대 건물 청소를 하셨고 모은 돈으로 제 학용품과 과외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송순영의 손등이 굳은 살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송순영의 사랑에 감사함 외에 다른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전 미리 마련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송순영의 평생 땀이 고스란히 담긴 제 인생의 유일한 보루였습니다. 남편 김태호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가을, 제가 회계팀 대리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래처 영업사원으로 사무실에 들른 태호가 어느 비 오는 저녁에 제게 우산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유진 씨. 우산도 없는데 비 맞으면 뼈 시리고 감기 단단히 걸려요. 자, 얼른 제 우산 받아요. 저는 남자라 비 좀 맞아도 끄떡없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서요. 너무 어색해서 고개를 숙이던 저를 신경 쓰지 않고 태호가 안전한 곳까지 태워주었습니다. 태호는 그 뒤 한 달간 매일 아침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우리 회사 앞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조용하고 외로운 시간이라는 걸 환하게 알고 있었던 태호는 어머니 없이 허전한 제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결혼 반년 전 큰 정원역 고층 집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태호가 한 말이 아직 귓가에 남습니다. 유진아, 나 믿지? 내가 그동안 엄마 없이 외롭게 자란 거 내가 앞으로 다 갚아줄게. 내 목숨을 걸고 평생 내 든든한 편이 되어줄게. 나랑 결혼해줘. 평생 내 편이 되어주겠다며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미소에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태호의 약속이 거짓일 거라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친구들은 어머, 송유진, 너 진짜 시집 잘 간다. 태호 씨가 너한테 눈을 못 떼네. 너 정말 복 받았다 얘. 송유진 너 정말 행복하겠다며 입꼬리를 말았습니다. 저 역시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박순덕은 결혼식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유진아, 내가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 집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는 복덩이 며느리가 되어주렴. 알았지? 유진아, 내가 이 집안의 따스한 며느리가 되어줘. 저는 박순덕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작게 웃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등록된 작은 아파트 안에서 신혼 첫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생활 3개월 만에 남편 태호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결혼 전 모아둔 제 비상금을 조금씩 끌어다 썼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을 건네지 않았지만
매달 생활비를 메우겠다며 시댁 명의로 카드까지 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과 카드를 맡기며 부부 사이의 정직한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박순덕은 백화점 상품권과 식료품권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제 신뢰는 끝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버지는 잇몸이 나빠져 치아가 하나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임플란트가 시급했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유진아. 애비는 괜찮어. 내가 시집가서 남편 눈치 보며 힘들게 번 돈을 왜 늙은 애비한테 쓰누. 비싼 임플란트는 무슨, 애비는 그냥 동네 치과 가서 싼 틀니나 하나 맞춰 끼면 그만이다. 유진이가 힘든 돈을 꾸며줄 필요 없다며 스스로 틀니를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허락지 않아 모아둔 비상금 500만 원을 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밤 식탁 위에 접시를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장인어른 이빨 해놓는데 500만 원이나 쓴다고? 야, 결혼했으면 내 돈도 우리 집 돈이야. 어디서 남편 허락도 없이 친정에 생돈을 갖다 바치려고 그래. 절대 안 돼. 결혼했으면 내 돈도 내 돈이라고 했었는데 친정에 또 생돈을 쓰겠다며 생활비 카드를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제 턱끝이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 태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치며 제게 고함쳤습니다. 야, 송유진. 너 지금 한가하게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와. 우리 아빠, 아니 우리 아버지 지금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수술비랑 입원비 장난 아니게 생겼으니까 당장 내 명의로 된 그 3천만 원짜리 적금 깨서 싹 다 가져와. 빨리. 여보, 우리 아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당신 명의의 적금 3천만 원 당장 깨. 태호가 제 어깨를 붙잡고 책상까지 끌고 오는 바람에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한 달 전 제 아버지 송순영의 임플란트 비용 500만 원을 남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던 태호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숫자 앞에서만큼은 차갑게 깨어 있었던 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적금 통장을 집어 태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뭐? 적금을 깨라고? 그래, 이게 내가 당장 깨라던 그 잘난 적금 통장이다. 뻔뻔한 놈. 한 달 전에 우리 아빠 밥 못 드셔서 500만 원짜리 임플란트 좀 하겠다니까 생돈 나간다고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던 놈이 누구야? 우리 아빠는 남이고 내 아빠만 가족이야. 이제 와서 내 아빠 병원비 내놓으라고? 내가 뜯어먹기 좋은 호구로 보여?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벼락 맞을 놈아. 이게 당장 깨야 할 적금 통장이야. 한 달 전 우리 아버지 임플란트는 안 된다더니 이제 와서 내 아버지 병원비라니 그게 말이 돼?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태호의 눈이 둥글게 커졌고 태호는 자기 귀를 의심한다는 듯 제 쪽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꺼낸 생수 한 병을 들이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양심껏 생각을 좀 해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쓴 돈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있어? 우리 아버지 아플 땐 나 몰라라 하더니 정작 내 아빠 쓰러지니까 내 피 같은 적금을 깨라고? 야, 김태호. 한 달 전에 내가 똑똑히 말했지? 결혼했으면 내 돈도 내 돈이라고.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내 아빠 병원비는 내가 벌어둔 돈으로 내든 댁의 어머니 돈으로 내든 알아서 해. 내 돈은 단 한 푼도 못 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쓴 돈은 한 푼도 없다면서 정작 내 아빠 병원비에는 내 명의 적금을 깨라는 거야? 결혼했으면 내 돈도 내 돈이라고 한 달 전 내 말이 그대로인데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내 아버지 병원비는 내 돈으로 내든 시댁 돈으로 내든 알아서 해. 태호의 표정이 슬슬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달력에 적힌 숫자처럼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우리 아버지 밀어냈던 손은 오늘은 시아버지 병원비를 위해 제 명의 적금 통장을 뒤지려 든 것입니다. 태호가 외출한 주말 오후 저는 식탁 위 태호의 서브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패턴이 생일인 걸 태호가 스스로 알려준 적은 없지만 어깨 너머로 스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거짓말처럼 시어머니 박순덕의 카톡방으로 이어졌고 화면 위쪽엔 매달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6회 연속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가리키는 손가락 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뭐야 이거.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의 송금일자를 다시 훑었습니다. 결혼 반년 전부터 제가 시댁 생활비를 모자라다며 제 비상금을 털리던 그 시기부터 시작된 숫자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의 카톡방에는 저녁 식사 메뉴 사진과 함께 태호가 매일 보냈던 2줄짜리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용돈 100만 원 보냈어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는 식탁 모서리를 부여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내 동생 가방값은 언제 보내줄 거야? 이번 달도 백화점에서 카드 왔다며. 저는 식탁에 그릇을 하나 꺼내며 태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동생한테 백화점 명품 가방은 사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500만 원도 아까워했던 거야? 태호가 신발을 벗다 말고 멈추었습니다. 그 가방은 내 동생 취미 생활비를 내가 정당하게 보낸 거지. 내 돈에서 나온 게 아니야. 제 손이 그릇을 쥔 채 멈추었습니다. 정당하게 보낸 거라고? 내 회사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적금 통장 내가 맡은 지 몇 달째인데? 저는 큰 소리로 따지지 않았지만 목소리 한 톨 한 톨이 식탁 위를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 한쪽에 기대 눈물을 훔치자 태호가 이불을 걷어찬 채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왜 자꾸 친정 쪽으로만 기울어? 며느리가 시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저는 코를 훌쩍이며 태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한 도리라고?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몰래 보낸 것도 당연한 도리야? 식구들 전부 합치면 내 비상금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 알면서 내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게 그게 당연한 도리야?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내 돈으로 엄마한테 보낸 거니까 엄연히 다르지. 너는 결혼 생활을 같이 하는 며느리잖아. 저는 그 말에 입술을 질겅 깨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같이 하는 며느리라서 내 가족 병원비까지 떠안아야 해? 그러면 나는 너희 집안종이야? 태호의 대답은 한 톨도 돌아오지 않았고 태호는 그냥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송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난 틀니로 해결했다. 괜찮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임플란트 꼭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짧은 웃음소리를 내며 잘린다. 걱정 마. 저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송순영은 평생 딸을 위해 새벽 식당 불을 켜고 임대 건물 청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통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조개빛 박힌 작은 다이아몬드가 주먹 안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남편 몰래 반지를 찾아가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남편 태호가 제 손에서 빈 반지 케이스를 발견한 건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내 반지가 없어. 내가 어디다 팔았어. 저는 부엌에서 김이 오른 찜기를 내려놓으며 태호의 목소리에 살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임플란트 때문에 팔았어. 공기가 한 박자 멈추고 태호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내 허락 없이 돈을 썼다는 거야. 내가 감히 내 허락 없이. 태호가 식탁 위 유리잔을 벽 쪽으로 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깨져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서며 겁먹은 얼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주먹 다음은 벽에 걸린 작은 액자였습니다. 액자가 부딪혀 떨어지며 유리 조각이 거실 한쪽에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천천히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화내? 내가 씻어줄게. 저는 작은 손수건으로 액자 유리를 닦으며 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이 손이 내 반지를 빼앗기도 하고 내 돈에 손대고 유리를 던졌다. 결혼 전 비 오던 날 내게 우산 씌워주던 손은 어디로 갔어? 태호의 표정이 한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깨진 액자를 다시 벽에 기대놓고 태호 앞에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착취하려고 만든 거짓말이었어. 이제 와서 그 다정함은 어디 있어? 5년 전 그날 우산 밑에서 내 표정 내가 못 봤다고 생각해? 태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김이 식은 찜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눈에 남은 건 청소기 위 쌓인 유리 조각과 그 위로 비친 제 얼굴뿐이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거실 전체에 정적이 깔렸고 그 정적 속에서 제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박혔습니다. 이 집을 끝내야 한다. 저는 조용히 부엌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실 한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액자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 가을, 비 그친 후 벤치에 앉아있던 첫 만남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표정을 가다듬고 식탁에 식사를 차렸습니다. 폭풍전야 같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세탁기에 널린 빨래를 걷다가 현관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럭 뒤에서 짐을 내려내리던 시어머니 박순덕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거침없이 눌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박순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박순덕이 트렁크 2개를 거칠게 현관 안으로 끌며 대답했습니다. 시아비가 쓰러져서 간병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든다. 당분간 여기서 살면서 내가 주는 생활비로 버텨야겠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박순덕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숨어 들어오신 거예요? 남편 태호가 뒤늦게 뛰어들어와 트렁크 손잡이를 받아들며 박순덕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좀 이 집에서 쉬시게 해드릴까 해서요. 태호의 목소리는 짐짓 난처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호의 눈빛에서 어색한 연기가 아닌 차가운 계산을 봤습니다. 박순덕의 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순간 두 모자가 눈을 마주치는 사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순덕이 제 쪽으로 다가와 현관 쪽 재를 벗어 제 손에 던졌습니다. 유진아, 이 집 안방 내가 쓸 테니까 내 옷까지 좀 거실로 옮겨놔. 저는 재를 받아들며 박순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안방은 제 방이에요. 박순덕의 표정이 크게 굳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방은 어차피 거실 옆 작은 방이면 충분해. 안방은 어머니가 써야 어른답지. 저는 박순덕의 손이 제 어깨를 스치며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무릎을 세워 막았습니다. 지금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 저도 생활할 공간이 필요해요. 박순덕이 한 발 다가서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난 며느리 때문에 시아버지 간병비를 못 대겠다.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줘야 너도 살 수 있어. 저는 박순덕의 손에서 제 팔을 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생활비를 그렇게까지 메워들이신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시아버지 간병비라고요? 어머니,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박순덕의 입꼬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크게 소동이 벌어진 그때 태호가 제 뒤로 다가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유진아, 잠깐만. 지금 엄마한테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돼. 저는 태호의 손을 뿌리치며 주방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생활비로 무마하려는 거예요? 시아버지 간병비 핑계대고 제 집에 어머니까지 모셔오겠다는 거잖아요. 박순덕이 안방 쪽 옷장 문을 열어젖히며 제 옷가지들을 낱낱이 꺼내 거실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저는 제 사뿐한 외투와 결혼식 드레스까지 거실 바닥 위에 쌓이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가 살 집이야. 너는 작은 방에서 지내. 저는 박순덕이 안방 문을 닫는 소리에 입술을 떨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분명 제 명의예요. 제가 큰 방을 드릴 수는 없어요. 박순덕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안방 안에서 빗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한쪽에 눌러앉아 안방 쪽의 거실 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호가 제가 없는 줄 알고 안방 쪽에서 박순덕과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진 등기 권리증 서랍 어딘가 있다. 내일 꼭 찾아서 챙기자. 저는 숨을 죽이고 거실 바닥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권리증 서랍에 제 명의 아파트 서류가 들어있다는 걸 태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대출받아서 아빠 병원비 내고 사업이나 시작하자. 시중은행에서 하우스 론을 받으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돌아가. 저는 거실 한쪽에 웅크린 자세로 두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세웠습니다. 박순덕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유진이 인감도장이 어디 있지? 서랍이고 옷장이고 어디든 찾아서 날이네. 저는 제 책상 서랍 맨 안쪽에 제 인감도장이 있는 걸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식탁 위 우유를 마시며 안방 쪽 박순덕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 싸들고 나갈까봐 빨리 찾자.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식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둘러 찾으세요, 어머니. 빨리요. 태호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지 않은 채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컵을 들고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태호가 안방 옆 제 서재로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랍장 손잡이를 손으로 더듬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여 주방 쪽에서 안방 쪽 거실 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호의 손이 서랍장 깊은 곳에서 제 명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꺼내 안방 문 옆 박순덕에게 건네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박순덕의 손이 서류를 받아십니다. 유진이가 잘 모르는 사이 빨리 대출받아 아버지 병원비 대고 사업이나 시작하자. 태호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게 대출 받아야 하니까 서류 작업은 내가 다 할게. 저는 거실 한쪽에 웅크린 채 두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세웠습니다.
박순덕의 한톨 올라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이 인감도장이 어디 있지? 옷장이고 서랍이고 어딘가 있을 거야. 생활비 카드는 며느리 통장에 있으니까 은행 가서 인감 찍고 나오면 돼.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받아서 한 2억이면 충분해. 어차피 유진이가 며느리 집이니까 내 거랑 같은 집이라고 우기면 돼.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된 집이 시댁 돈벌이에 쓰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거실 바닥에 엎어두었습니다. 그 소리는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깔렸습니다. 박순덕과 태호의 대화가 끊김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이 며느리니까 시아버지 병원비는 당연히 며느리가 내야 해. 대출받으면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내고 사업도 굴리자. 태호의 목소리가 박순덕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감도장 위조해서 내일 은행 가자. 며느리 몰래 서류에 도장 찍으면 모든 게 해결돼. 저는 제 방 안작은 책상으로 이동해 가방 안에 넣어둔 제 인감도장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안쪽 칸에 가죽 지갑 안에 넣어둔 인감도장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은 이미 안방 쪽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제 안에 서서히 차오르는 한기가 식탁 의자 등받이까지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심근경색마저도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핑계였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가 명목이고 끝은 제 명의 아파트 통째로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 한쪽으로 돌아와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 쪽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 내가 인감도장 어디다 뒀어, 내일 아침 일찍 은행 가자, 며느리 몰래 처리해야 해 등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짐짓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차가운 현관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날카로운 칼이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호가 안방 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박순덕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유진이 출근한 사이에 은행 가서 인감도장 위조 처리하고 서류 다 만들어 놓자. 박순덕의 다리는 이미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에 턱을 괴고 안방 쪽 문이 닫히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덕이 안방에서 제 쪽으로 다가오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유진아,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구나. 일찍 출근 안 가도 되겠네. 저는 박순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좀 늦게 나가도 괜찮아요. 태호가 부엌에서 우유잔을 들고 다가와 제 어깨를 한번 쓸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좋아요. 저는 태호의 손이 제 어깨를 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식탁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날은 제 명의 집을 빼앗고 인감도장을 위조하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집어 한 모금 마시며 안방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된 집에서 가족이라는 칼날이 그 모양을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거실 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쪽 박순덕과 태호의 대화가 잦아든 새벽 2시. 저는 식탁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밖에 나서니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연모퉁이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 조용한 음악 소리에
현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이 제 쪽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정소라. 대학 시절 졸업 후 연락이 끊긴 지 7년 된 선배였습니다. 정소라가 제 앞에 멈추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여기서 뭐해? 이 시간에.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정소라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머리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제 명의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제 인감도장 위조해서 대출까지 받으려 해요. 정소라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어 유진아. 천천히 다 말해봐. 저는 1시간 가까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매달 시어머니에게 몰래 송금한 100만 원. 신우이의 명품 가방. 아버지 송순영의 임플란트 비용을 핑계로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킨 것. 결혼 반지를 몰래 팔아 아버지 임플란트 비용을 마련한 것. 안방을 차지하고 생활비를 받아내겠다며 쳐들어온 시어머니. 제 명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몰래 꺼내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까지. 정소라는 끝까지 듣고 나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소라가 제 손을 한 번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4명의 집은 특유 재산이야. 남편이 인감도장 위조해서 대출을 받는 건법으로 막을 수 있어. 저는 정소라의 표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돼요. 정소라가 제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4명의 아파트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결혼 전에 사고 혼자 살던 집이면 법적으로 내 혼자 권리를 가지는 집이야. 남편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인감도장을 위조한 서류는 무효야. 저는 정소라의 목소리에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소라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집안에 숨겨둔 녹음 파일, 결제 내역, 카톡 캡처, 등기 권리증 유출 사진까지 다 모아. 내가 법적 절차 시작하는데 증거가 필요해. 집에 돌아가면 절대 모르는 척 계속 굴복하는 척해. 저는 정소라의 손을 잡은 채 한마디를 더 물었습니다. 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소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안 나가. 4명의 집이야. 오늘 밤으로 내가 먼저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돼. 그 집에서 버텨야 내가 법적 절차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내일 법인 사무실에서 기소장 준비해 둘게. 어느덧 새벽빛이 카페 밖 가로등 불빛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정소라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정소라가 제 손을 한 번 더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내 편이 되어줄게. 오늘 집에 들어가면 평소처럼 밥 차리고 고개 숙여. 절대 들킨 채로 나가면 안 돼. 아침 햇살이 거실로 훌쩍 들어올 때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주방에서 우유를 따르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아, 어딜 갔다 왔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했어요. 태호가 우유잔을 식탁에 놓으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안방 청소한다고 했어. 너 방에 있는 짐은 거실에 좀 옮겨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곧 옮길게요. 그날 오후 저는 안방에서 짐을 싸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박순덕이 안방 문을 닫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짐을 옮기니까 이 집이 훨씬 어른답구나. 저는 작은 방 책상 위 액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와 박순덕이 잠든 사이 저는 서재 쪽 책상 서랍 안쪽에 작은 홈캠 2개를 숨겨두었습니다.
거실 한쪽 텀블러, 옆 안방 쪽 화장대 위 작은 화분 속에 하나씩.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탁에 밥을 차리고 고개를 숙이며 안방 쪽으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순덕이 안방에서 나와 거실 한쪽에 멈추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내 엄마한테 생활비 좀 더 받을 수 없어. 저는 김이 오른 찌개를 뚝배기에 담아 제 쪽으로 슬쩍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셔서 여유가 많지 않아요. 박순덕이 콧방귀를 뀌며 거실 한쪽에 멈추었습니다. 시댁 살림이 어렵다는 핑계로 내가 생활비를 더 내야 해. 저는 고개를 숙이며 김이 오른 찌개를 안방 쪽으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힘드시면 제가 더 보태드릴게요. 저는 안방 쪽 침대 모서리에 앉아 어깨를 낮게 깔고 있는 박순덕을 뒤에서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활비를 더 보태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만 편히 쉬세요. 박순덕이 덮개를 뒤집었으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내가 그래야 집안이 편하지. 저는 거실 한쪽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노트북을 열어 이혼 소송에 쓸 재산 내역을 숫자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월급, 적금, 시댁 생활비, 카톡 캡처, 인감도장 위조 대화 녹음, 신우이 가방 결제 영수증, 태호의 서부폰 종금 내역까지 매 줄마다 제 이름 석자로 적힌 숫자가 쌓였습니다. 이불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자. 저는 이불 안에서 작은 대답을 흘렸습니다. 네, 자고 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안방 쪽 화장대 위 화분 속 저장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위로 박순덕이 화장대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깔렸습니다. 박순덕의 손이 인감도장 위치를 더듬는 장면이 노트북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내 이름 석자를 지켜줄 무기가 될 거야. 오전을 지나 오후가 되자 태호가 안방에서 제 쪽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어머니랑 둘이 집에 있을 텐데 오후에 은행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가요. 태호가 안방 쪽 문을 닫고 박순덕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운전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인감도장 처리 다 할 수 있어. 박순덕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유진이는 운전면허가 없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태호가 다시 제 쪽으로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어차피 4명의 집이니까 가서 서류 좀 봐. 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위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찌개를 안방 쪽으로 가져다 드리며 박순덕의 어깨를 한번 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이 좀 식었네요. 내일 따뜻하게 끓여드릴게요. 박순덕이 덮개를 뒤집어 쓰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책상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화면 위로 태호가 안방 쪽 옷장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깔렸습니다. 태호가 인감도장 위치를 더듬는 손끝이 노트북 위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화면 위로 박순덕이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못 찾으면 안 되는데. 태호가 옷장 서랍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 찾아볼 테니까 어머니는 기다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 시아버지 병문안 간다고 일찍 집을 나서는 박순덕과 태호의 뒷모습을 현관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 거실로 돌아와 정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이에요.
정소라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돌아왔습니다. 열쇠 수리공은 아까 불러놨어. 10시에 와. 도어락 교체에 2시간쯤 걸릴 거야. 작업하는 동안 짐 다 빼. 작업 끝나고 짐 다 분리수거장에 버려. 후회하면 안 돼, 유진아. 저는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순덕의 트렁크 2개가 안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박순덕의 외투, 속옷, 화장품 가방을 한꺼번에 꺼냈습니다. 안방 옆 작은 화분, 화장대에 있던 박순덕의 화장품 가방, 태호가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브폰, 작은 운동복 가방까지 한꺼번에 트렁크에 쑤셔 넣었습니다. 옷장 서랍 한쪽에 숨겨두었던 태호의 정장 한 벌, 작은 가방도 다른 트렁크에 옮겼습니다. 10시에 맞춰 열쇠 수리공이 도착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현관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여기 도어락을 앞면 인식으로 바꿔주세요. 등록된 얼굴만 들어가게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현관문 도어락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면 인식만 됩니다. 등록 안 한 사람은 절대 문을 열 수 없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뒤 제 얼굴만 다시 등록했습니다. 태호의 얼굴도 박순덕의 얼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도어락 교체가 끝나자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박순덕의 트렁크 2개를 끌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에 멈추고 박순덕과 태호의 짐을 쓰레기 봉투에 차례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박순덕의 외투, 빨래 바구니, 안방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 화장대에 있던 박순덕의 화장품 가방, 태호의 서브폰, 작은 운동복 가방, 안방에 보관해 두었던 정장 한 벌까지 봉투를 묶어 분리수거장에 한 번씩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에 박순덕과 태호의 짐이 쓸쓸하게 쌓이는 것을 보며 저는 낮은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덕이 쓰던 이불, 베개, 작은 액서를 한꺼번에 끌어냈습니다. 박순덕의 흔적이 남아있던 안방 구석구석을 독한 락스로 박박 닦아냈습니다. 락스 냄새가 자욱한 방 안에서 저는 거실로 돌아와 작은 선반 위 홈캠을 손에 들었습니다. 카페트 안쪽에 숨겨두었던 카메라도 함께 손에 넣었습니다. 화면 위로 박순덕과 태호의 행적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트북 한쪽에 띄워두고 작은 식탁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녁 8시 아파트 현관문 쪽에서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며 인터폰 화면을 띄웠습니다. 현관문 방, 분노한 얼굴로 문을 두드리는 태호와 옆에서 곡소리를 내는 박순덕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인터폰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장 문 열어, 유진아. 도어락이 왜 안 열리는 거야? 저는 한 발짝 떨어진 거실 한가운데로 이동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이 기생충들아. 태호의 표정이 크게 굳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무슨 소리야? 나가라고? 내가 왜 나가? 저는 다시 한번 인터폰을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이혼 소장은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어. 홈캠 녹화랑 녹음 파일 다 확보했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꺼져. 박순덕이 인터폰 쪽으로 다가와 동네가 떠나가라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시아버지 간병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인터폰 너머의 박순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내가 손대도 안 되는 집이야. 시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직접 보태줘. 저는 박순덕의 말에 한 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작성해둔 이혼 소장 사본을 태호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홈캠에서 캡처한 영상, 녹음 파일도 함께 보냈습니다. 메시지 끝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더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접근금지 명령 함께 신청할 테니까 조용히 꺼져. 보내고 나서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24시간 안에 접근금지 명령 내줄 거야. 2번 다시 이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 태호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인터폰 화면에 잡혔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박순덕이 다가와 핸드폰을 받아든 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혼 소장이라고. 유진이 미쳤나 봐. 태호가 한 발 다가왔다가 멈추고 다시 한 발 물러났다가 멈추는 뒷모습이 인터폰 위로 지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태호가 다시 인터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나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저는 인터폰 너머의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잘못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 녹음 파일 다 들었어. 이제는 가족이 아니야. 박순덕이 태호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이혼 소장이라고? 태호가 대답 없이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사라지는 태호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사색이 된 태호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막혔던 어깨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전한 거실 한가운데로 돌아와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맥주를 꺼냈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가 거실 안을 채웠습니다. 첫 모금을 들이키며 저는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5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다정했던 첫 만남, 신우이의 명품 가방, 박순덕의 안방 차지, 생활비 카드 정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제 이름 석자로 된 집을 되찾았습니다. 캔맥주를 비우고 2번째 캔을 따는 사이 핸드폰에 알림 한 줄이 떴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짧게 적힌 글자가 잠시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읽지 않은 채 화면을 끄고 저는 거실 한쪽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젖혀보았습니다. 아파트 골목 안쪽 한 구석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는 길로 돌아서며 입꼬리를 말아 올리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다시 내리고 시원한 캔맥주를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며칠 뒤 평범한 수요일 퇴근길, 아파트 현관에 올라서자 복도 한쪽 벽면에 붉은 레커로 칠해진 글씨가 시야에 꽂혔습니다. 송유진 년 독한 며느리, 시아버지 몰라본 년. 저는 눈이 어둡도록 뿌려진 붉은 글씨를 가리키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현관 옆 작은 쪽지에는 더 많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훔쳐 달아난 년, 내 집 내놓아라. 제명의 아파트 현관 옆 복도 한쪽이 붉은 레커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레커 냄새가 미근거리듯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호가 아파트 골목 안쪽에 그림자처럼 서성다녔습니다. 퇴근길에 골목 한쪽에 멈추는 낯선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골목 안쪽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밤에는 아파트 폭 조경석 옆에 멈추어 올려다보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골목 안쪽에 멈추는 한 남자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골목 안쪽에 멈추는 한 남자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골목 안쪽에 멈추는 한 남자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정 패딩에 청바지 차림의 태호였습니다. 태호의 두 눈이 제가 들어서는 골목을 똑바로 응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골목을 돌아서며 핸드폰 화면을 켜고 정소라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언니, 태호가 아파트 밖에서 매일 서성 들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해 사물함에 핸드폰을 꺼내자 사내 게시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태호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제명의 사진과 함께 시아버지 심근경색로 쓰러지셨는데 며느리가 시댁돈 다 훔쳐서 친정아버지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글 아래에는 제목만 보고도 무겁게 가라앉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멈추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 씨, 게시판에 뭐라고 사람들이 떠드는데.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끄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사무실 밖으로 나와 거실 한쪽에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누워도 조용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태호의 목소리, 박순덕의 곡소리, 캔맥주를 따는 소리까지 악몽 속에 반복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금요일 퇴근길 아파트 현관 앞을 돌아서자 낯선 남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골목에서 진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다가오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송유진 씨 집이요? 이자 받으러 왔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오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김태호 씨가 당신 집을 담보로 차용증 써놨거든요. 5천만 원.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집 넘어갑니다. 저는 거실 한쪽으로 다시 한 발 물러서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뒤적거렸습니다. 저희 집은 김태호 명의가 아니에요. 제 명의예요. 남자가 맞은편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김태호 씨가 사인했잖아요. 사인했으면 그게 끝이에요. 문 열어봐요. 안 열면 부술 거야.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험악한 욕설이 문 밖에서 흘러나왔습니다. 5천만 원 안 갚으면 오늘 문 부숴버린다.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친정아버지 송순영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마다 식당 불을 켜고 두툼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쓰러지시면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이 끔찍한 공포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손끝으로 수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송 취하하고 집 명의를 넘기면 괴롭힘을 멈춰주마. 송유진, 너 똑똑하니까 잘 생각해봐. 아버지 송순영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두 분 중에 누구 먼저 쓰러질지 모르잖아. 저는 수화기를 쥐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목소리에 어깨가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거실 한쪽에 멈추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집을 주고 이 지옥에서 도망칠까 하는 나약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다시 한번 제 입술을 깨물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이 집은 절대 뺏길 수 없는 집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고 끊지 않은 채 짧게 한마디만 흘렸습니다. 안 넘겨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 위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태호가 사채업자를 끌어들였어요. 5천만 원짜리 가짜 차용증에 제 집 담보로 서명시켰대요. 정소라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돌아왔습니다. 가짜 차용증? 그러면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가능해. 유진아,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저는 거실 한쪽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젖혀보았습니다. 골목 안쪽, 어제와 같은 자리에 낯선 그림자가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한쪽 작은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정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사채업자들까지 끌고 왔어요. 정소라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왔습니다. 가짜 차용증에 서명까지 시켰대? 저는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명의 집을 빼앗고 사채업자들 빌미로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정소라의 손가락 탁건 소리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유진아, 방어만 해서는 안 돼. 이번에 현장을 직접 잡아쳐 넣자. 정소라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자가 가짜 차용증을 들고 사채업자를 끌고 올 텐데 내가 직접 만나서 서류에 서명하는 척해. 그 순간 문을 열어 들이닥치는 게 우리한테 맡겨. 저는 전화기를 쥐채 한마디만 흘렸습니다. 언니, 미끼가 될 문자를 제가 먼저 보내야 해요? 정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겁먹은 척 서류 준비했다고 보내.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한쪽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태호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당신 말 들었어요. 겁이 나서 못 살겠다. 내일 오후 3시 아파트 앞 카페에서 만나요. 진명의 이전 서류 가져갈게요. 문자 끝에 짧게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서명만 하고 끝낼게요. 다른 말 붙이지 마요. 보내놓고 나서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저는 평소 입던 외투 안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 넣었습니다. 외투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만 가져가도 바로 누를 수 있는 위치에 2개를 겹쳐 집어 넣었습니다. 아파트 앞 카페에 도착해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을 시키고 제 명의 집 서류가 담긴 서류 봉투를 테이블 한쪽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미리 정소라가 준비한 빈 서류 한 장과 제가 손수 싸둔 백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카페 자동문 너머로 4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태호가 테이블 쪽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검정 점퍼를 입은 사채업자 3명이었습니다. 태호가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유진아, 서류 가져왔어? 저는 봉투를 테이블 한쪽으로 밀며 대답했습니다. 가져왔어요. 서명만 하고 끝낼게요. 태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빈 백지가 펼쳐지는 순간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치약 발라진 백지로 뭘 하라는 거야?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가져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집 명의를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명할 종이부터 가져오세요. 태호가 다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 집만 넘기면 빚쟁이들 다 치워주마. 사채업자 한 명이 맞은편에서 의자를 끌며 앉았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집 넘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외투 안쪽 주머니를 손바닥으로 쓸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요. 저는 서명할 종이가 없으니 그냥 갈게요. 태호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에서 제 인감도장 위치를 더듬는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인감도장 어디 뒀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태호의 손을 뿌리치며 작은 목소리로 흘렸습니다. 안 알려줄 거예요. 태호가 다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집만 넘기면 빚쟁이 사람들도 다 치워주마.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외투 안쪽 녹음기를 손바닥으로 한번 누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못할 거예요. 태호가 두 손으로 제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집 명의 안 넘기면 내 아버지 송순영 전화 한 통으로 끝내버린다. 저는 태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짧게 한마디만 흘렸습니다. 건 거예요. 그 순간 카페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사복 경찰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선 경찰이 외쳤습니다. 현장 검사, 손들어. 태호의 손이 제 목덜미에서 멈추었습니다. 태호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는 태호의 손에서 제 몸을 빼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태호가 바닥으로 쓰러지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왜 경찰이 여기 있어? 저는 바닥에 엎드린 태호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문서 위조, 협박, 스토킹 죄목으로 형사 입건해. 카페 안에 낯선 침묵이 깔렸습니다. 태호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외쳤습니다. 유진아, 나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저는 바닥에 엎드린 태호의 머리 위로 미리 작성한 서류를 찢어 한 장씩 흩뿌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카페 한복판에 흩날리는 사이 저는 짧게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 감옥에서 평생 거두라. 검정 점퍼 사채업자 3명도 사복경찰에게 한꺼번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채업자 1명이 바닥에 엎드리며 외쳤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야. 김태호가 우리한테 매달 200만 원씩 먹였잖아. 저는 테이블 한쪽에 멈추어 칼갈에 쓰러지는 사채업자 3명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채업자 1명이 태호의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요년이 당겨와 가짜 차용증을 쓰게 한 거야. 저는 손바닥으로 커피잔을 살며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3년 형사 처벌 받아요. 태호와 사채업자 3명이 카페 안에서 일렬로 연행되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두운 표정으로 좁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연행되는 태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커피잔을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카페 안 정소라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다 잡혔어? 쇼핑처럼 깔끔하게. 저는 테이블 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지옥을 끝내줘서 고마워요, 언니. 정소라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너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정소라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아파트 골목 안쪽이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골목 안쪽에 떨어져 있던 낯선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목을 돌아서며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끔찍한 그림자가 마침내 거쳤다. 거실로 돌아와 저는 주방 한쪽에서 시원한 캔맥주를 꺼냈습니다. 시원한 캔을 따는 소리가 거실 한가운데를 채우는 사이 저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연행된 날 더 이상 협박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호가 구속된 지 2주 뒤 회사 게시판의 글이 조작임이 밝혀졌습니다. 정소라가 사내 게시판 담당자에게 직접 항해 메일을 넣었고 게시판 담당자가
직접 글 쓰니 태호의 IP 주소와 작성 시간을 역추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은 태호가 사채업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부탁해 올린 글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내 게시판 새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전 게시물은 허위 사실로 작성자 김태호 씨가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에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아래에 회계팀 동료들이 짧은 위에 글을 남겼습니다. 유진 씨 억울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저는 사무실 한쪽에 멈추어 모니터 위 글을 읽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따가웠던 동료들의 시선이 어느새 따뜻한 눈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정소라가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소라가 제출한 증거를 일렬로 받아보았습니다. 홈캠 영상, 인감도장 위조 녹음, 가짜 차용증 사본, 월급과 생활비 유출 내역, 명예훼손 게시판 캡처까지. 재판부는 3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 송유진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김태호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피고석에 멈춘 태호를 지켜보았습니다. 태호의 두 손이 무릎 위에 내려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판결 뒤 정소라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진아, 시어머니 박순덕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어 위자료를 갚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저는 전화기를 쥘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언니, 셈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소라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면 됐다. 그날 주말 저는 명동에 있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치과의 진료실 쪽으로 다가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치아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에 앉아 계신 아버지 송순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임플란트 수술 결제할게요. 아버지가 진료실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유진아, 괜찮다. 아버지의 입에서 또 같은 말이 나오려는 걸 제가 끊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아버지. 수술이 끝나고 1시간이 지나자 아버지 송순영이 진료실 문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카페 옆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식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국물에 말갛게 씹힌 안심을 젓가락으로 집어드셨습니다. 아버지는 입에 넣은 안심을 씹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에 환하게 피어난 웃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한 줄 흘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저는 오래 미뤄두었던 제 방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까지 안방이었던 큰 방에 작은 책상 하나와 화분 1개, 캔들 하나가 놓였습니다. 캔불을 켜는 사이 거실 한쪽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훅훅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멈추어 커튼을 젖혀보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제 이름 석자로 된 집 안 곳곳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서랍 한쪽에 넣어두었던 수채화 도구를 꺼냈습니다. 수채화 물감과 작은 캔버스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오랜만에 아버지와 찍은 가족 사진 한 장을 놓고 물감을 풀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추는 작은 창 앞에서 붓을 움직이는 동안 더 이상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시간이 한 줄 한 줄 자라났습니다. 모란꽃 물감을 풀고 붓을 종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붓끝에서 물감이 번지는 모양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정소라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진아, 오늘 와인 한잔 할래? 저는 전화기를 쥘 채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언니. 잠깐만 나갈게요. 정소라가 카페 좌석에 앉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오늘 안주거리 없이 안주만 시키자. 저는 정소라의 맞은편에 앉아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지난날의 악몽을 안주거리 삼아 호탕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언니. 정소라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카페를 나서 아파트 골목을 돌아서는데 한쪽 벤치에 아버지 송순영이 앉아 계셨습니다. 치과에서 추천해 주신 부드러운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 옆에 멈추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한 모금 드시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하루 어땠어? 저는 벤치 옆에 조용히 앉으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집에서 매일 아침 햇살을 맞이했어요. 아버지가 죽을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그럼 됐다. 골목을 돌아서며 저는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를 갉아먹던 쌌은 인연을 과감히 도려낸 상처 자리에는 스스로를 향한 굳건한 사랑과 자존감이 새살처럼 단단하게 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식탁에 앉아 캔커피를 시키는 사이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훅훅 쏟아졌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된 온전한 집안, 더 이상 누구의 짐도 아닌 공간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쓰라린 폭풍을 이겨내고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된 저는 이제 누구보다 눈부시고 당당하게 나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 작은 식탁에 앉아 시원한 캔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된 온전한 집안, 새벽 햇살이 거실 창으로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집어삼키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남편 태호는 사문서 위조와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고 시어머니 박순덕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어 위자료를 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소라 언니와 함께 호탕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허위 글이 조작임이 밝혀진 뒤 동료들의 따가웠던 시선은 오히려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송순영은 환한 미소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작은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송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쓰라린 폭풍을 이겨내고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된 저는 누구보다 눈부시고 당당하게 나만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